자, 이번 시간에 이제 삼국의 경제를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경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개관, 삼국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군사력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 핵심은 농업 생산력 발전 줄. 그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의도가 있다. 군사력과 재정 확보 줄. 그걸 위해서 이제 무엇을 정비한다. 수치제도 줄. 그 다음에 무엇을 실시한다. 철제 농기구 보급, 우경 장려 등 여러 정책 실시 줄.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발전하였고 농민 생활도 점차 향상되어 갔다.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는 물품도 제조되었다. 농업과 수공업에서의 생산력 향상은 잉여 생산물을 증가시켜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게 되었다. 그냥 한번 읽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으로 간다. 자, 삼국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공물을 수취한다.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걸 한번 읽읍시다. 삼국은 전쟁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포로 줄, 노비 줄, 군공을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한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었다? 시급으로 나눠 주었다. 시급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시급은 좀 기억하세요. 자, 시급이라는 것은 국가가 일정한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 그러면 어느 사람에게 주는 거야? 군공 줄.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근데 뭐를 주는 거야? 토지와 농민.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삼국시대 국가는 공을 세운 사람에게 시급으로 토지와 농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 정비. 거기서부터 좀 신경 쓰면 되는데 넘기세요. 92페이지에 가서 거기 박스 있죠? 그 박스와 그 밑에 삼국 수치체제 특징 있죠? 그래서 그걸 줄쳐 놓으시면서 하는 거야. 별로 많이 내용 없어. 자, 삼국시대에 자 수치제도지, 수치제도. 조세제도 내지는 수치제도. 의미를 조금 본다면 세금 걷는 제도야. 세금 걷는 제도. 세금은 왜 걷을까? 이 세금을 걷어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지. 국가 재정을 확보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 그래서 세금을 걷는 제도를 이미 어느 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합니다. 삼국시대의 수치제도의 특징은 첫째, 무슨 제도라고 한다? 조용조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용조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줄. 조용조. 그리고 확인하세요. 박스 안에도 있지. 자, 한자까지 줄쳐놔. 조.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조. 한글만 같은 거지 한자가 다른 거죠. 앞에 조하고 뒤에 조가 한자가 다르죠. 내용이 다른 거야. 그래서 조용조체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앞에 조는 무엇을 세금으로 걷는 거야? 농사지은 곡물을 세금으로 걷는 거야. 곡물 줄. 용은 뭘 걷는 거야? 백성들을 무상으로 동원해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야. 노동력. 그 다음에 끝에 조는 뭐야? 특산물을 걷었습니다. 특산물. 그래서 별 의미 없으니까 문장만 잘 OX 가리는 문장만 계속 읽어두시라고. 자, 삼국시대 수치제도에 대한 특징으로 맞는 것은 조용조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국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징수하였습니다. 곡식, 곡물, 노동력, 특산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삼국시대의 조세, 수치는요 두 가지 기준으로 걷었거든. 하나는 호를 기준으로 걷은 거예요. 그걸 호세라고 한다. 호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두세, 사람을 기준으로 걷은 세금, 그걸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는 호세하고 인두세, 호에다 부과하는 거, 사람에다 부과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은 무슨 세 부담이 더 컸습니다. 인두세 부담이 더 컸습니다 해야 돼. 무슨 세보다?
호세보다 요 정도의 문장도 하나 기억하시고 거꾸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인두세보다 호세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용이라고 한다. 노동력을 징수하는데 대략 어떤 사람을 징수했다? 15세 이상의 농민 남자를 주로 동원해서 일을 시켰다. 노비는요 세금을 내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비를 동원했다 이러면 안 되고 농민이야. 농민 주로. 그래서 15세 이상의 농민 남자를 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성을 축조하거나 수리시설을 고치고자 할 때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해서 일을 시켰다라는 거지. 뭐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걸 알 수 있는 농민들을 그걸 부역동원이라고 표현한다. 농민들을 강제로 뭐 부역동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역동원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으로는 뭐가 있다? 박스 안에 있죠. 신라에 영천 청제비하고 남산 신성비. 이거 어느 나라 비석이다? 신라 비석. 왕도 써놓으세요. 없으면 영천 청제비는 버풍왕, 이거는 진평왕. 자, 이거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다? 농민들을 부역 동원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략 어떤 사람을 동원했다는 걸 알 수 있다. 15세 이상의 농민 남자. 요 정도. 그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게 이제 삼국시대 수치 제도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대다수는요, 이 조영조의 주 대상은 농민이야, 농민.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정책으로 갑니다. 농업정책. 그래서 결론은 삼국시대는 농업이 가장 중요시되는 산업이야. 그래서 농업정책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국가는 농업을 장려하고, 건농이지 뭐 건농책. 그 다음에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놓은 정책을 이미 어느 시대부터 한다. 그냥 삼국 시대부터 한다. 그래서 건농정책과 농민의 생활 안정.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돼. 왜 그래?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세금을 잘 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서 이제 줄 쳐 놓으십시오. 9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철제 농기구 줄, 우경 장려 줄, 황무지 개간 건장 줄, 저수지 줄. 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무엇을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한다? 철제 농기구 만들어 보급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무엇의 힘을 이용한다? 가축의 힘, 우경. 그 다음에 당연히 황무지를 개간해야지. 개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확충해야지. 저수지라는 거지.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줄 쳐놓으시고요. 이거 이제 우경 아까 한 거 있지. 우경.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가도 되고 우경만 가도 되고. 자, 이거 신라 만약에 물어보면 어느 왕으로 가라? 지증왕으로 가라. 지증왕 때 우경 장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진대법 있지? 자, 진대법. 이게 이제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빈민 구제제도라고 해서 사회시책, 구휼제도. 백성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민 구휼 정책을 어느 시대부터 이미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다? 진대법입니다. 한 번 더 본다 그랬죠? 진대법. 진대법은 반드시 알아놔야 돼. 진대법. 자, 진대법은 어느 나라에서 실시한 거다? 고구려. 어느 왕이다? 고국천왕. 원왕 이러지 말고 고국천왕. 누구를 등용해서? 을파소. 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뭐다? 우리나라 최초의 봄에 빌려주고 춘대 가을에 걷어들이는 추납에 의한 빈민 구제제도다. 그렇게 결론 내려놓으시면 돼. 그래서 진대법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왜 하는 거야? 다 농업정책이잖아.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수공업, 무역 있죠? 이것도 간략하게 줄만 쳐놓으시면 돼. 1번 상업. 삼국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의 수준이 낮아 수도 같은 도시에서만 시장이 형성. 그거 다 줄 쳐놓으세요.
자, 상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산력이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시대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뭐가 형성이 되었다? 시장. 그럼 반대말은 뭐야? 지방 이러면 안 돼. 수도를 중심으로 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신라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나온다라는 거지. 줄 쳐놓으세요. 신라 어느 왕 때? 소지마립간 때도 나온다. 소지마립간 때. 소지마립간 때. 수도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야? 경주에 시장을 설치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왕 때도 나온다? 지증왕 때도 나온다. 지증왕 반드시 또 줄 쳐놓으시고, 지증왕 때. 이때도 어디에? 당연히 수도야. 수도 경주에. 근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시장의 이름이 나오지. 동쪽에 있는 시장, 동시. 그 다음에 감독관청을 뭐라고 그랬다? 동시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주로 수도,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서 주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물건이 거래됐겠지.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행상. 그러나 이제 지방에서는 행상이 있었다. 행상. 이거는 이제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상도 줄쳐놓으시고, 거기 사료지문 나오는 거 있지? 자, 특히 이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이왕은 어느 왕이냐면 미천왕이야. 줄쳐놓으시고, 미천왕이 어렸을 때 소금 행상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소금 행상. 소금 장사. 소금 행상. 남의 집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게 됐다. 그 머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고용되어서. 자, 그래서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삼국시대 이미 뭐야? 행상이라는 애들이 있었구나라는 거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파악하면 상업이죠, 뭐. 그런데 소금 행상을 했다. 머슴살이를 했다. 어느 왕으로 간다? 미천왕에다 동그라미 쳐놔. 미천왕. 거기까지. 그 다음에 수공업 있죠? 그건 한번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무역으로 가자. 무역. 자, 무역은 외국과 이제 교류하는 건데, 무역은 주로 무슨 무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줄 쳐놓으시고, 공무역이 중심이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 간에 하는 공식적인 무역을 말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하는 사무역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역 중심 줄 쳐놓으시고, 당연히 이 무역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 왕실이나 귀족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니야.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의해서 줄 쳐놓으시고, 가볍게 그냥 줄치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사무역도 발달 아니라는 거, 그것만. 그다음에 백성들의 필요한 물건을 주로 수입했다 아니라는 거야.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삼국이 교류했던 나라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줄 쳐놓으세요. 고구려라는 나라는 주로 어느 나라와 교류했습니다.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민 쪽 주로 남북조와 그 다음에 북방 유목민족과 교류했다. 그럼 어느 나라로 간다? 고구려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백제도 줄 쳐놓으세요. 백제는 주로 누구? 남조 및 누구? 외라는 나라가 들어가면 무조건 백제야. 외와. 그래서 외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 물론 삼국이 다 했을 수는 있는데, 남조 및 외와 활발히 교류했다. 그럼 백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자, 중국과 생각해보면 신라는 남동쪽에 있는 나라지 중국과 직접 교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 중국과 처음에는 간접 교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접 교류. 그래서 중국과 맨 처음에는 간접 교류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신라야. 왜? 다른 나라는 간접 교류할 이유가 없거든. 직접 가면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왕 때 어디를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이 진흥왕이 중요한 거지. 진흥왕 때 어디를 점령한다? 한강. 그래서 서해안의 대표적인 무역항인 어디를 확보한다? 당항성. 그래서 삼국시대 대표적인 무역항. 경기도 남양만의 당항성 기억하세요. 삼국시대 대표적인 무역항이야. 신라가 여기를 확보한 때가 어느 왕 때다? 진흥왕 때. 따라서 이
서해안의 항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서해안을 통해서 서해안 맞지?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 그래서 이 사건 이후는 중국과 뭐? 직접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 교류하다가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로 가야 돼? 일단 신라. 그리고 요것의 배경은 바로 진흥왕 때 한강 점령이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교역품 있죠? 그거는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한번 읽어봐. 수출품은 금은 모피류, 해포피, 모피류. 그 다음에 수입품은 비단, 서적, 도자기. 수입품은 삼국 다 읽어봐. 비단, 서적, 도자기, 비단, 서적, 도자기, 비단, 서적, 도자기. 비슷하죠? 주로 이거 누가 필요로 한 걸까? 왕실이나 귀족이 필요한 것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고, 특산물 같은 거는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만 좀 알아두세요. 거기까지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무역은 요 정도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뭐다? 경제생활로 갑니다. 자, 삼국시대의 경제생활. 먼저 이제 귀족들의 경제생활로 가는 거야. 귀족들의 경제적 생활. 자, 삼국시대 귀족들은 거기 줄쳐있지? 본래 스스로 소유하였던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노비도 있고, 그 외에 국가에서 준 노급과 시급. 노급과 시급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토지와 노비 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고리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지울게요, 여기를. 책에 있으니까. 여기도 지워버리자. 이렇게 제목만 써놓고. 자, 귀족들의 경제, 삼국시대 귀족들의 경제 기반은 일단 뭐였다? 일단 그걸 나눠보면 토지와 그 다음에 노비와 그 다음에 고리대, 요게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요약하면. 그래서 삼국시대 귀족들의 주로 경제적 기반은 토지, 그 다음에 노비, 그 다음에 고리대. 근데 이제 토지도 그렇고 노비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토지에 집중해서 하자. 본래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소유 토지가 있어. 소유지. 사유지라고 하면 되지. 개인적으로 사유지.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가 있다 그랬지? 그건 뭐라고 한다? 시급과 노급이다. 시급과 노급이다. 근데 이제 사유지보다는 이 시급과 노급을 정확히 정리를 해놔야 돼. 시급과 노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토지는 소유권이 귀족에게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인데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노비도 마찬가지야. 본래 소유하고 있던 노비가 있고 국가로부터 또 지급받은 노비도 있다. 그리고 고리대도 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삼국시대에 뭐가 성행했다? 고리대가 성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좀 이따 요걸 다시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왕토 사상과 토지 소유 관계 있죠? 그걸로 갑시다. 이거는 뭐냐면 이 토지 공부할 때 삼국시대부터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다? 왕토 사상이다. 그래서 그 왕토 사상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십시오. 왕토 사상. 이거는 이제 고려시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거든. 자, 왕토 사상이 있다. 이거는 그냥 왕의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국토는 왕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왕토 사상이야. 이 왕토 사상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야. 국유 원칙을 천명한 거야. 국유지라는 거. 국유제. 그런데 이게 이제 왕토 사상이 실제로도 그렇다면 삼국시대 왕토 사상에 의해서 개인이 땅을 사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전혀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개인들이 시장에서 무엇을 사고 팔았다. 근데 그 중에서 토지도 매매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그러면 토지도 개인에 의해서 매매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개인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됐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하고 충돌되는 거냐면 왕토 사상이라는 이념하고 충돌되는 거란 말이야. 왕토 사상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모든 토지는 다 왕의 소유여야 돼.
개인의 사유지는 존재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사유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왜? 토지가 매매되기도 했다니까. 그래서 이 왕토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념적으로만 천명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왕토 사상은 뭐다? 이념적으로 존재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왕토 사상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야 돼. 왕토 사상에 따라서가 아니라 왕토 사상에 불구하고 어떻게 사유지가 존재했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지. 삼국시대에는 왕토 사상에 의해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었습니다. X라는 거야. 삼국시대에는 왕토 사상에 의해서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농민이나 귀족들은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이념에 불과한 거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이념을 누가 만들어냈을까? 주로 국가가 만들어내는 거야. 사유지에 대해서 뭘 가하려고? 통제를 가하려고. 토지에 대한 통제력 내지는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요거 개념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이러한 해석은 어느 시대까지 계속된다? 삼국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려시대까지, 조선시대까지 다 되는 거야. 자, 그리고서 이제 95쪽으로 가면 노곡과 시급에 대해서 요걸 정확히 정리해 놓으라고. 자, 그래서 결론은 왕토 사상에도 불구하고 귀족들도 자기 소유지를 가질 수 있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야? 자기가 원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한 토지다. 국가가 지급한 토지다. 누구에게 지급했을까? 대상은 일단 크게는 귀족이야. 농민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말고 일단은 국가가 삼국시대의 국가가 귀족에게 지급한 토지를 뭐라고 불렀다? 시급과 노급. 그런데 조금 귀족은 귀족인데 조금 구분하십시오. 공을 세운 군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디다 주죠? 시급에 대해서 시급을 먼저 보세요. 왕족, 공신 그거 줄. 그래서 왕족과 그 다음에 뭐? 공신이 바로 공을 세운 사람, 군공,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뭐라 그런다? 시급이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나눠 놓으세요. 그 다음에 노급으로 가. 관료 줄쳐놔. 관료. 아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관료, 그 다음에 왕족, 공신, 동그라미 이렇게.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지급한 토지는 노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거만 나오면 어렵지 않아. 바꿔 나오면 뭐 농민으로밖에 더 바꿔 나오겠어요? 아니라고. 농민 아니라고. 그래서 국가가 귀족에게 지급한 토지를 시급이나 노급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급 노급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이걸 뒤집어서 싹 내는 수가 있어. 문장을. 그러면 절대로 가려야 돼. 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다? 시급. 그 다음에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를 뭐라고 그랬다? 노급.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뭘 준 것이다? 뭘 준 것이냐? 그 땅의 소유권을 준 것이냐, 아니면 소유권이 아닌 다른 것을 준 것이냐?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지급했다 그러면 다 틀려. 소유권 하면 다 틀린다고. 소유권을 지급한 게 아닙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뭘 지급했느냐? 그걸 줄 쳐놓으세요. 노급, 관료 동그라미 쳐놓으셨죠? 토지 줄 쳐놓고 조세를 수취할 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 징발까지 줄 쳐놔. 조세를 수취할 권한 이렇게 따로. 수취할 권한, 이걸 수조권이라고 한다. 소유권은 땅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다? 조세를 수취하는 권한을 준 거야. 조를 수취할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아까 조용조에서 공물을 수취하거나 특산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런데 그것만 줬다? 아니면 농민들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다. 농민들도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거다. 자, 마찬가지다. 똑같다. 준 내용은.
자, 그래서 정확히 이거는 비교해놔야 돼. 이거 통일실 났을 때까지 물어보거든. 자, 그래서 노급에 대해서 먼저 나왔으니까 노급은 어떤 토지입니다. 국가가 누구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노급이라는 이름으로 관료에게 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노급이라는 토지는 무엇을 준 거라고? 그 일정한 지역에서 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과 소유권이 절대 아니라고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그 토지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킨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시급은 누구에게 주는 거다? 왕족이나 공신. 그래서 공 세운 사람 그거 기억하고 반드시. 내용은 똑같아. 조를 수취할 권한과 함께 뭐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떠나서 일단 정확하게 객관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뒤집히지 않게 반드시. 그 다음에 귀족의 고리대 성행 있죠? 그거는 이제 읽으면서 이제 봅시다. 귀족은 노유와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농민들을 동원해요.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 거기 줄 써놓으세요. 자기 소유의 토지 경작 줄. 귀족들도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자기 소유의 토지는 누구를 시켜서 농사를 짓겠다? 앞에 노비 줄, 그 다음에 농민을 동원 줄.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를 통해서 농사짓게 하거나 아니면 농민을 동원해서 농사짓겠다. 그 수확물의 대부분을 가져갖고 거기까지 쫓아놓으세요.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까지 한 거지. 자, 귀족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나 아니면 뭐야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때는 수확량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뭐다? 고리대 줄 쳐놔. 그리고 귀족들은 이제 부가 축적이 되니까 그 부를 뭐에 이용하더라? 고리대를 이용하더라는 거지. 주로 누구한테 빌려주겠어요? 가난한 농민들한테 빌려주겠지. 그래서 그 농민들이 고리대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재산을 늘려나갔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읽기 자료 보시면 고구려의 귀족과 평민의 생활 나와 있죠. 근데 그거 뭐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 나라는 3만 호인데 그 중에서 대가들은 경작하지 않고 먹는 자가 1만 명이나 되며 하원은 먼 곳에서 쌀, 나달, 물고기, 소금 등을 져서 날라다 대가에 공급했다. 이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 나라 줄쳐놓고 물론 문제가 나올 때는 고구려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지. 자, 그 나라가 고구려라는 힌트가 있나? 힌트가 있죠, 당연히. 자, 무슨 단어의 심장이 딱 흥분돼야 돼? 대가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가, 고추가 등 대가라는 용어가 있었잖아, 고구려에서. 그래서 대가가 딱 나왔으니까 아, 이거 고구려구나라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읽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화려한 생활을 했다 하면서 한 번만 읽어봅시다. 귀족은 기와집, 창고, 마곡간, 우물, 주방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집에서 살면서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다. 이들은 중국, 거기서부터 줄 서놓으세요.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보석과 금은으로 치장했다. 나 줄만.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제4절 농민의 경제생활로 갑시다. 자, 농민의 경제생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 자, 농민들의 위치 한번. 농민들은 주로 무슨 농이거나 무슨 농이었다? 자영농이거나 용장민 줄. 자, 삼국시대의 농민들은 무슨 농이나 지위는 자영농이거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자기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없었다?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왕토 사상에도 불구하고 귀족은 물론이거니와 농민도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거. 아니면 용장민.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귀족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영농이나 용장민의 위치에 있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자영농이 더 많았다는 거야. 근데 점차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자영농은 줄어든다. 토지를 상실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동그라미 2번. 농업기술과 농사도구. 한번 읽은 거야. 이것도
의미는 없어. 농민들의 토지는 귀족들의 토지에 비해서 대체로 척박한 토지. 줄쳐놔. 대체로 척박한 토지. 당연하겠죠. 주로 삼국시대에도 농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황무지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비옥한 토지하고 척박한 토지가 좀 있었겠지. 그런데 비옥한 토지는 주로 왕실이나 국가나 귀족들이 주로 차지했을 것이고, 농민들은 대체로 척박한 토지. 그러면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두 번째, 니은.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토지에서 계속 농사 짓지 못하고 1년 또는 수년 동안 묵혀두어야 했다. 그것 다 줄쳐놔. 그래서 대체로 척박한 토지가 많았으며, 그 다음에 퇴비 만드는 기술, 그걸 시비법이라고 합니다. 시비법이라고 써놔. 시비법. 시비법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농사를 못 짓는 거야. 왜? 토지가 척박하고 비료도 많이 못 주니까 한 번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에 작물이 안 자라니까 지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척박한 토지가 많았고 퇴비를 만드는 비료 주는 법,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은 매년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야. 매년 경작하는 건 이렇게 표현한다. 상경, 항상 바간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시비법이 발달함에 따라 상경지가 많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매년 경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대요? 1년이나 수년간 쉬어야 했다라는 거지. 그거를 묵혀두어야 했다. 이렇게 표현했지. 묵혀두어야 했다. 이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쉬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휴경이라고 해. 휴경. 휴한이라고 되고 휴경. 자, 휴경이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그냥 읽으세요. 삼국시대의 농민들은 자영농이나 용장민의 지위에 있었다. 농민들은 대체로 척박한 토지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퇴비 만드는 법도 발달하지 못해서 상경법이 정착되지 못하고 수년간 묵혀두는 휴경법이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 결론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생활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한번 읽자. 농기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과 일부분을 철로 만든 것을 사용하다가 4, 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 철제 농기구 점차 보급 줄. 쟁기, 호미, 갱이 등 철제 농기구가 6세기 이르러 널리 사용 줄. 우경 줄. 그리고 반드시 우경은 외우세요. 우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과도한 수치 줄. 그래서 결국은 농업 생산력이 크지 않았다, 농민들이. 근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에 시달리더라? 과도한 수치에 또 시달리더라는 거지.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지. 그걸 아까 응용한다면 아까 조용조의 주요 대상이 농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용조의 주요 대상이니까 삼국시대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로 수확한 곡식을 어떻게 내야 된다. 그 다음에 15세 이상의 남자는 국가가 오라 그러면 가서 무상으로 동원돼서 부역동원이라고 그랬지. 부역 동원돼서 일을 해야 된 거지. 이것도 결국은 세금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냈어? 왜? 특산물도 냈지 특산물도 냈지.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이걸 응용한다면 농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많아진다라는 거지.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도 냈지만 누구한테도 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귀족들한테 내는 경우도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시급이나 좀 응용한다면 노급의 경우가 그런 거야. 국가가 이제 시급이나 노급이라는 일정한 지역의 땅을 시급이나 노급으로 귀족에게 준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도 있어. 농민의 사유지를 준다는 의미도 있어. 근데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라고. 농민의 사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국가에만 내는 게 아니라 귀족들한테 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귀족들이 오라 그러면 강제로 동원돼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래서 생활이 점차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빌려야 되겠지? 빌려. 그래서 귀족으로부터 빌리는데 귀족들이 뭐를 이용했다? 고리대를 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고리대를 통해서 토지를 점차 어떻게?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요,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하기도 해. 노비도 전락. 그래서 점차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진다. 요 정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의 생활 그거 있죠? 그거 농민의 스스로 농사기술 개발하고, 그거는 그냥 읽어보면 됐고, 그 다음에 니은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고리대를 갚지 못한 경우는 몰락해서 노비, 유랑민, 도적, 고 줄초나. 거기까지. 그래서 별로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좀 신경 써서 정리한다면 뭐를 좀 신경 써서 정확히 정리해놔라? 시국과 노급만 정확히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 농민의 경제생활은 특히 고려 후기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고려 후기, 그 다음에 조선시대면 좀 중요하지만 그전에는 좀 상식적으로 풀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삼국의 경제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OX 지문 정리만 해놓으십시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